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하기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이번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됐는데 증여재산 공제는 얼마로 결정이 됐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부 사항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저께 이제 세제 개편안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 혼인할 경우에만 1억 원을 추가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결국은 신랑 1억 원, 그다음 신부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이제 생각하셨던 금액이 그러면 2억 원이냐라고 하시는데 기존에도 이제 증여재산 공제가 10년간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성인 자녀에 한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총액은 3억 원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10년의 기한이 있었지만 이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앞으로 이제 혼인 공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다릅니다. 10년이란 기한을 설정한다기보다는 이 혼인이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증여일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혼인 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기간에 증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 공제를 받더라도 말 그대로 혼인 신고를 2년 이내에 한다라고 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5천만 원 공제가 별도라서 1인당 1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이 혼인 공제를 받으면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반환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예, 우선은 이제 혼인이 만약에 무효가 된다면 혼인 무효의 소에 뭐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뭐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뭐 신고를 수정한다거나 그런 방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혼인이 예를 들어서 뭐 파혼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의 케이스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혼인 공제를 적용받는 이제 재산을 이제 혼인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가 반환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혼인을 좀 할 줄 알고 미리 받으신 거죠. 그리고 혼인 신고를 곧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혼인하기 준비하기에 있어서 좀 싸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 파혼을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네. 미리 받은 금액을 일정 기한 내에 돌려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정당한 사유가 아직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추가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좀 나오게 될 테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는 전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사유가 거기에 포함되는지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혼인 공제 후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만약에 내가 다 써버렸다. 네. 맞죠? 이제 왜냐하면 1억 원을 받고 내가 결혼할 줄 알았는데 파혼이 돼서 그 돈을 이제 다시 돌려줘야지만 네. 말 그대로 증여 반환이란 걸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못 돌려줘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네. 문제가 좀 생기죠. 정말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 상당액을 좀 부과를 해서 증여세를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시고 그에 따른 이제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좀 납부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나오는데요. 재산 유형에 따라서 증여 반환이란 이제 과세를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표로 한번 도식화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금전입니다. 왜냐하면 금전은 사실 내가 증여를 하고 다시 돌려받더라도 두 사건 모두 과세를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혼인 공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1억 원의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으로 아마 증여를 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를 했다가 다시 반환을 하게 됐을 때 이 금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좀 이슈가 생길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이제 우려가 돼서 말을 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상 혼인 공제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로 분명 적용을 해서 이 혼인 공제에 대해서는 금전이 주고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걸 추징을 하진 않을 것으로 제가 비춰지긴 합니다. 네. 세부적인 이제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입법이 완료되고 나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금을 사용할 때 혼인 자금 용도로만 딱 써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좀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혼인으로 무조건 자금의 출처를 뭐 소명한다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이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쩔 수 없는 범인데요. 이
혼인에 관련된 비용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법에 입법을 할 때 그걸 다 세부화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말 그대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엄청난 사후 관리에 따른 행정 비용을 부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뭐 가끔 일각에서는 이제 사치품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하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사실상 사치품에 대한 정의를 또 어떻게 내릴 것인가 그런 이슈부터 많은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그것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혼인 공제를 받을 때 그 사용처를 무조건 묻진 않는 걸로 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많은 품목을 다 뭐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것보다는 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다양한 혼인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혼도 적용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은 사실은 안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혼인 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2년을 따지기 때문에 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제를 받은 경우는 결국 적용을 못 받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혼인 신고일 전 2년 말 그대로 이제 그 기재부에서도 보도 자료가 나오고 나서 이제 말을 할 때 결혼을 하고 나서도 뭐 청약이나 주택 관련된 이슈 때문에 바로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그런 기간들에 대해서도 산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이 대부분 평균 2년이니까 2년 이내에는 증여받고 나서 결국 혼인 신고를 하고 법률혼이 될 거니까 그 2년 이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주자라고 해서 그걸 감안을 한 겁니다. 2년까지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혼 관계여도 결국은 이제 증여재산 공제를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혼인 신고를 2년 이내에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혼한 사람도 적용이 가능해질지 궁금한데요. 이 재혼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혼인에 대해서 사실 명시를 했지 이게 초혼이라고는 명시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재혼에 대해서도 지금 가능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고요. 네. 사실 물론 이제 저희가 입법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재혼 여러 번 결혼하는 사람 어떻게 할 거냐 맞습니다. 이것도 다 적용이 될까요? 그러면? 네, 사실 그거를 이제 악용하는 거는 무조건 뿌리 뽑겠다라고 기재부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사후 관리를 좀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혼인 시 전후 2년 동안의 증여재산 공제를 1억 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만약에 공제를 받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공제를 받더라도 2년 이내에 재차 결혼해서 다시 그 공제를 받으신 못할 것 같아요. 결국은 전후 이 총 4년의 기간 동안에 1억 원의 공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엄청 악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2년이란 텀이 계속적으로 생길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재혼도 사실상 적용을 안 해주면 말이 안 되는 게 2022년 혼인이나 이혼 통계청의 이제 자료를 보더라도 이혼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재혼율 자체도 거의 15%, 16%나 차지할 정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당 입법에 이제 이 해당 제도에 대한 목적 취지가 뭐냐면 결국 혼인율을 좀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거기에 따른 이제 출산율도 좀 증가를 시키고 말 그대로 이제 많은 국가 경쟁력적으로 이제 차원에서 이제 증진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혼만 국한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재혼에 네. 대해서도 당연히 해줄 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인터뷰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공제를 초혼 때 받았었고 이혼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 27년, 28년에 다시 재혼을 한다. 네. 그런 가정을 할 때도 다시 한번 적용을 받는 것도 가능한 것처럼 우선은 이제 그 보도자료 관련해서 브리핑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예를 들어서 평생 일회에 국한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일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혼 때 한번 받았고 다시 재혼할 때도 다시 한번 받을 수도 있다.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4년이란 기간을 좀 벗어난 이후에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 좀 우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결혼 출산율 높이는데 과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혼인공제가 도움이 될까요? 결혼과 출산율 높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제도를 하면서 제가 또 지금 생각한 바는 뭐냐면 네. 국가적으로 데이터를 아마 쌓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좀 데이터 자체가 좀 쌓아야 이게 일부분에서 결혼에 대해서 결국 긍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구나. 라고 한다 그러면 추후에 제 생각은 그래요. 이 공제가 지금 결국 각각 1억 원에 대한 공제만 가능하지만 네. 이 공제 액수를 더 늘려줄 수도 있겠구나.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돼서 혼인율도 증가를 시켰고 출산율까지 좀 이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 이걸 좀 더 지원을 해주자. 1억이 아니라. 맞습니다. 네. 제가 뭐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1억 5천 나아가서 2억 원 각각 2억 원씩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자금에 대해서 더 여유를 가지고 이제 결혼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네. 안정적인 생활에서 또 출산율도 더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악용 사례들을 우선 잡아내면서 아, 이것에 대한 제도를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공제수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사실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로 똑같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OECD 관련해서 이제 국가 중에서 증여세 최고세율표를 이제 같이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 최고세율표에서 2등이 대한민국이었거든요. 너무 많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최고세율이 좀 높죠. 50%의 세율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60억까지는 증여세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1억, 2억 주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 나오는 걸로도 뭐 댓글에서도 많은 이제 이슈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왜 이렇게 많이 뜯어가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1위가 일본이었지만 일본도 이미 혼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제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운영 제도를 좀 차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증여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혼인 공제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제 혼인율과 출산율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한 110만 엔 정도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고 결혼할 때는 1,000만 엔까지 관련된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사성을 거의 띠고 있고요. 이번 제도 목표 자체도 그겁니다. 사실은 핵심은 그겁니다. 전세 자금을 좀 보태주자. 네. 왜냐하면 전세 자금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내 집 마련을 못하고 거기다가 이제 비싼 전세 자금에 대해서 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게 되면은 생활이 팍팍하니까 말 그대로 출산율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적으로 또 기재부에서 발표 내용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똑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2023년 결혼 평균 비용이 3억 3천만 원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받더라도 3억 3천만 원이 달성되진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입법이 완료는 안 됐지만 왜냐하면 지금 세법 개정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 과정에서 약간의 형태 변형은 생길 것 같아요. 네. 뭐 1회만 한다거나 아니면 2회까지만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가 좀 보완될 건데 혹시 만에 하나 가능하면 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높여주면 좀 고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